2001년 7월 25일 인도 뉴델리 아쇼카 로드. 이날 오후 1시 30분 인도 국회의사당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고급 주택가에서 예상치 못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9발의 총알이 그녀를 향해 발사됐고 그중 2발은 정확히 그녀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여성은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곁에 있던 경호원이 즉시 응사했지만 그들 또한 암살자들이 쏜 총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피격된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암살 소식은 순식간에 인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인도의 국회 로크사바는 진행 중이던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했고 내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백주대낮에 암살당한 여성은 다름 아닌 인도 하원 의원 폴란 데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과거 인도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여성 산적이었고 22명의 상류 카스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도적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힘없는 하위 카스트 소녀로 태어나 수십 명의 남성을 살해한 산적이 되고 국회의원으로까지 올라섰지만 결국 백주대낮에 암살당한 여자. 이렇게 폴란 데비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8년 전인 1963년 8월 10일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작은 마을 고르하카푸르와 야무나강과 찬발강이 만나는 척박한 땅. 오랜 세월 도적들의 은신처로 악명이 높았던 이곳에서 훗날 도적 여왕이라 불릴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폴란 데비. 그녀의 가족은 인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여겨지던 불가촉 천민 계열 말라 카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이 계급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 같은 하층 여성의 삶은 길 잃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의 탄생은 안타깝게도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아버지 데비디는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의 작은 땅에서 병아리 콩과 수수를 재배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그녀의 가족은 소똥을 말려 연료로 쓸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1973년 어느 날 폴란이 10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폴란의 큰아버지와 사촌 마이야딘이 마을 지도자와 결탁해 뇌물을 주고 폴란 가족의 토지 기록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 장의 서류로 폴란 가족의 유일한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족은 마을 변두리에 허름한 오두막으로 쫓겨나 더 깊은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폴란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빼앗긴 밭에 자라난 병아리 콩을 따서 입에 넣으며 사촌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긴 우리 땅이고 이건 우리 곡식이야. 작지만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촌 마이야딘의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분노한 사촌 마이야딘은 벽돌로 폴란의 머리를 공격했고 마을 지도자는 한술 더 떠 그녀의 부모에게까지 매질을 명령했습니다. 그날 이후 폴란은 말 안 듣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부모는 다시는 마을 지도자에게 맞지 않기 위해 딸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폴란을 시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년 뒤인 1974년 결국 그녀의 부모는 딸을 45세의 남성 푸틸랄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결혼 대가는 고작 100루피 그리고 소 한 마리와 자전거 한 대, 겨우 이 정도 값에 폴란의 인생이 거래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3달 뒤 푸틸랄은 약속을 어기고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폴란은 자신보다 4배나 나이 많은 남자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폴란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푸틸랄은 매일같이 그녀를 때리고 짓밟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병이 들었고 남편 몰래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에서는 남편을 떠난 여자는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차마 딸을 안아주지 못하고 우물에 빠져 죽어라 라는 말을 하며 딸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 보내졌지만 그는 이미 새 아내를 들인 뒤였습니다. 1979년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은 그녀를 야무나 강가에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하층 카스트 여성,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인도에서 버려진 하층 여인은 누구나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상류 카스트 남자들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사촌 마이야딘마저 그녀에게 손을 댔습니다.
플라는 사촌 마이아딘에게 돌을 던지며 저항했고 화가 난 마이아딘은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플란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녀를 바로 체포한 뒤 한 달 동안 구금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경찰관이 그녀를 상대로 끔찍한 짓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실컷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나 가해자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상류 카스트였기 때문입니다. 1979년 7월 남편에게 버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플란의 삶은 또 한 번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마을에 바부 구자르라는 남자가 이끄는 도적단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만 납치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녀를 납치한 이유는 지금도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사촌 마이아딘이 그녀를 영원히 없애려 모의했다는 말도 있고 도적들의 협박 끝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운명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었어요. 플라는 훗날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납치된 뒤 첫 3일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두목바부 구자르는 상류 카스트 타쿠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플란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며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모욕과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을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크람 말라, 갱단의 2인자이자 플란과 같은 하층 말라카스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두목바부 구자르가 플란을 짓밟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분노가 폭발했고 비크람은 총을 들어 두목바부 구자르를 쏴 죽였습니다. 하층 카스트가 상류 카스트 두목을 죽이고 지휘권을 빼앗은 일, 이는 무법자들의 세계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크람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월한 카리스마와 배짱으로 곧바로 갱단을 장악했고 새로운 리더로 군림했습니다. 비크람이 두목이 되자 플란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연인이자 동료로 받아들였고 누구든 그녀에게 손을 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플란은 자신을 지켜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상처로 얼룩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비크람은 그녀에게 너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비크람의 가르침 아래 플란은 순식간에 희생자에서 전사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명사수로 불리며 갱단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비크람은 그녀에게 한마디 조언을 남겼습니다. 죽일 거면 한 명이 아니라 20명을 죽여라. 20명을 죽이면 이름이 남겠지만 한 명만 죽이면 그저 살인자로 교수형을 당할 뿐이다. 놀랍게도 그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예언이었고 정말로 그 예언은 끝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크람과 함께한 플란은 우타르 프라데시와 마디아 프라데시 전역, 서울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훔친 경찰 제복을 입고 상류 카스트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빼앗은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플란의 이름은 하층 계급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플란 대비, 미녀 산적, 산적 황제 비크람 말라의 연인,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녀를 다슈 순다리, 즉 아름다운 도적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악을 응징하는 힌두 여신 두르가의 화신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하층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모습은 인형으로 만들어져 팔릴 정도였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탄띠를 두른 채 냉정한 눈빛을 한 도적 여왕의 형상이었습니다. 비크람이 지휘권을 잡은 지 몇 주 뒤 그들은 플란의 전남편 푸틸랄이 사는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이날 플란은 직접 전남편을 끌어내 그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나이든 남자들은 어린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남겼습니다. 푸틸랄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당시 큰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플란은 더 이상 억압받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협곡의 법칙을 익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도적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갱단의 전 리더 스리람과 랄라람 형제가 풀려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류 카스트인 타쿠르 출신이었던 그들은 하층 카스트 출신인 비크람이 리더 자리에 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플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비크람이 두목바부 구자르를 죽이고 세력을 장악한 일이 사실은 플란이 부추긴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계급과 권력의 갈등은 끝내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1980년 8월 장맛비 내리던 어느 날 밤 비크람이 플란에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짧은 총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총에 맞은 비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놀랍게도 총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스리람과 랄라람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플란의 연인이자 유일한 보호자인 비크람을 그녀의 눈앞에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비크람을 잃은 플란은 바로 람 형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람 형제는 그녀를 상류 카스트 남성들이 모여 사는 외딴 마을 베마이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플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플란은 낡은 헛간에 감금되었고 이후 3주 동안 플란은 베마이 마을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층 계급 여성을 향한 상류 계급 남성들의 조직적이고 잔인한 권력 과시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플란이 베이마 마을로 끌려온 지 23일째 되는 날, 스리람은 플란을 발가벗긴 채 마을을 돌게 했고 그 상태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게 하는 등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훗날 그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기를 극도로 꺼려하며 단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고 마지막엔 나를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어느 날 플란은 하층 카스트 마을 사람과 살해된 연인 비크람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베마이 마을에서 탈출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습니다. 베마이에서 겪은 치욕은 그녀의 남은 생을 이끌 단 하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플란은 완전히 하층 카스트인 말라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산적단을 조직했습니다. 1980년 8월부터 1981년 2월까지 플란은 17개월 동안 상류 카스트 마을들을 집중적으로 습격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연인을 죽이고 자신의 영혼을 짓밟은 스리람과 랄라람 형제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공교롭게도 그날 인도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1981년 2월 14일 오후 4시경 플란 대비와 4개 산적단 연합 약 40명이 경찰 제복을 입고 베마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을 경찰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고 결국 마을은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경찰이 아닌 플란 대비의 산적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급히 방어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방어진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마을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확성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에 숨어있는 스리람과 랄라람을 당장 내놔라! 목소리의 주인공은 플란 데비였습니다. 그녀는 전 연인을 죽이고 자신을 짓밟았던 스리람과 랄라람 형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분노한 산적단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약탈을 벌였고 타쿠르 남성 22명을 끌어냈습니다. 남성들은 바로 야무나 강둑으로 끌려가 일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장한 모습을 한 플란 데비가 앞으로 나와 칼리 여신에게 승리를 이라고 외치자 바로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적단은 타쿠르 남성들의 등 뒤에서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그 자리에서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극적으로 단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베마이 마을에는 단 1시간 만에 17명의 젊은 과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마을 곳곳에서 29의 시신이 화장되었습니다. 베마이 마을 총격 사건은 플란 데비를 전국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연인이었던 비크람 말라가 남긴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20명을 죽이면 네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그녀의 이름은 인도 전역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상류 계급과 정부의 눈에 그녀는 22명의 남성을 쏜 잔혹한 살인마였습니다. 하지만 법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던 하층민들에게 그녀는 국가가 외면한 정의를 스스로의 손으로 집행한 복수의 여신이었습니다.
풀란 대비 사건은 인도 사회에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지사 BP 싱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인디라 간디 총리는 상류 카스트 타쿠르 공동체의 거센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총리의 명령으로 폴란 대비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고 이 작전으로 단 6개월 동안 700명 이상의 산적이 사살되고 5,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폴란의 어머니마저 딸을 잡기 위한 미끼로 5개월간 칼피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 정부는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협곡 지형에 능통했던 폴란은 무려 2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1983년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찰에게 부하 대부분이 죽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체포되면 즉시 사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자 폴란은 마침내 항복을 결심합니다. 한편 그녀의 존재는 이미 인도 정부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을 잡지 못한 책임론이 커지자 정부는 무력 진압보다 협상을 택했습니다. 폴란과의 협상 임무는 마디아 프라데시 빈드 지역 경찰서장 라젠드라 차투르베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거의 1년에 걸쳐 폴란과 항복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라젠드라 차투르베디는 비무장으로 여러 차례 그녀의 은신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대화를 이어가며 그녀의 신뢰를 얻었고 그제야 폴란은 마침내 자신의 항복 조건을 하나씩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사형 금지, 최대 징역 8년형, 상류 카스트 지역인 우타르 프라데시가 아닌 하층 카스트 지역인 마디아 프라데시에서의 복역, 수갑 착용 금지, 집단 수감 보장, 경찰이 아닌 마하트마 간디와 두루가 여신의 초상 앞에서의 항복, 또한 가족을 위한 토지, 남동생의 공무원 임용, 그리고 사촌 마이아딘이 빼앗은 땅의 반환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요구 조건은 상식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 그 파격적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1983년 2월 12일 베마이 총격으로부터 정확히 2년 뒤 마침내 폴란 대비는 정부의 공식 승인 아래 항복했습니다. 그날 약 1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녀의 항복식은 하나의 국가적 이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키색 경찰복에 붉은 두건을 두른 폴란이 23피트 높이의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소총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고 마하트마 간디와 여신 두르가의 초상 앞에 고개 숙여 절한 뒤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디아 프라데시 주지사 아르준 싱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8명의 부하들이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이 항복식은 단순한 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도적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 인생에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대중이 본 것은 범죄자가 국가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한 여성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었습니다. 폴란 대비는 이날 자신의 총보다 더 강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거둔 첫 번째이자 가장 화려한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최대 8년의 형을 약속받았지만 폴란 대비는 단 한 번의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무려 11년 동안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녀의 사건이 두 지역, 두 계급, 두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관할권이 상류 카스트 세력이 강한 우타르 프라데시 주와 하층민이 많은 마디아 프라데시 주 사이에서 뒤얽힌 것입니다. 당시 폴란은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재판을 받으면 상류 카스트 경찰이나 재판관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신변은 정치적 폭탄이 되어 있었고 결국 재판은 열리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결핵에 걸렸고 위 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심지어 동의 없이 강제로 자궁 적출술까지 당했습니다. 그녀의 자궁을 적출한 교도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송이 꽃이 다른 꽃을 피우면 안 되니까. 의사의 말은 기존 질서에 맞서는 폴란의 피가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행해진 그 수술은 저항의 DNA를 끊어버리는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정의에 대한 신념만큼은 감옥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폴란의 부하들은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결국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지만 폴란은 하위 카스트 지역인 마디아 프라데시에서만 재판받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고집이 결국 그녀를 11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둔 이유가 되었습니다. 1994년 2월 베마이 사건 이후 정확히 11년 만에 폴란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극적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하층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마지와디당의 물라얌 싱 야다브가 우타르 프라데시 주지사로 당선된 것입니다. 취임 직후 야다브 주지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폴란 대비에 대한 모든 형사 혐의 철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위 카스트 출신인 그에게 폴란의 석방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상류 카스트 체제에 맞선 하층민의 정당성 회복을 상징하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인도 전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칸푸르 지방법원은 이후 이 명령을 취소하며 혐의를 복원시켰고 알라하바드 고등법원과 인도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폴란은 이미 석방된 뒤였습니다. 석방된 폴란 대비는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석방시켜준 사마지와디당에 입당하여 공식적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맹인 동시에 하층 카스트 계급 여성이자 48건의 전과를 가진 전직 도적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다는 소식은 인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1996년 총선에서 폴란 대비는 미르자푸르 선거구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비록 1998년에는 낙선했지만 1999년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협곡에서 총을 들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은 하층민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카스트 제도와 가부장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에클라비아 세나라는 조직을 설립해 카스트 차별로 인한 폭력에 맞서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95년 폴란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며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로서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따랐던 인물은 인도 헌법의 아버지이자 하층민 인권운동가 비무라오 람지 암베드카르였습니다. 그는 카스트 차별에 맞서 싸우며 하층민에게 평등과 자유를 강조했던 인물이었는데 암베드카르는 차별을 만든 종교를 버리고 평등을 가르치는 종교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를 선택했고 폴란 역시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그녀는 총 대신 법과 제도를 들고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폴란이 쏜 총은 멈췄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방아쇠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전과 48범, 뒤에는 여전히 배마이 학살이 따라다녔습니다. 2001년 7월 25일 오후 1시 30분 폴란 대비는 의회 근처 고급 VIP 지역인 뉴델리 아쇼카 로드 44번지 자택 밖에 있었습니다. 이때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나타났고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9발의 총알이 그녀의 머리와 가슴, 어깨, 오른팔을 관통했고 폴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도 2발의 총에 맞았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괴한들은 이미 계획된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난 뒤 곧 차를 버리고 오토릭샤로 갈아타 뉴델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폴란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도착과 동시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7세, 불가축 천민 출신 도적 여왕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한 여인의 인생은 그날 오후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틀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 대비를 살해한 범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셰르싱 라나.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바로 폴란 대비 암살의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고 라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난 복수를 한 거다. 폴란 대비가 베마이에서 죽인 타쿠르 남자 22명의 원한을 갚았을 뿐이다. 그의 말처럼 이번 암살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카스트 갈등이 불러온 또 하나의 복수극이었습니다. 20년 전 베마이 마을에서 시작된 피해 복수는 세월을 넘어 뉴델리의 한복판에서 또다시 피로 끝맺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의회는 이틀간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당시 인도 대통령이던 코체릴 라만 나라야나는 그녀를 추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 대비는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었고 인도 여성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암살범 셰르싱 라나는 10년이 넘는 재판 끝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2016년 10월 어처구니 없게도 델리 고등법원이 항소 중인 셰르싱 라나에게 보석을 허가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라나는 상류 카스트인 라지푸트 타쿠르 공동체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힌두 심장의 왕이라 부르며 떠받들었고 그는 자신만의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상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플란 데비의 친여동생 문니 데비가 라나의 정당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라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구원자였다고 말했고 라나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란의 여동생이 이렇게 황당한 결정을 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플란 데비의 삶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녀는 잔혹한 살인자였고 다른 누군가에겐 억압받던 사람들을 구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운동의 상징이었고 카스트 제도를 파괴한 전사였으며 비극적인 희생자이자 동시에 영리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책과 논문 그리고 그녀 자신이 격렬히 반대했던 영화 밴디트 퀸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플란이 영화를 반대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영화가 그녀의 삶을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란은 상영을 막기 위해 법정에까지 섰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용당했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는 그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플란 데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불의한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정의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태어나 폭력으로 단련된 한 여인, 도적 여왕 플란 데비의 전설은 지금도 인도 현대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